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그 날이 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투표용지를 정의탄환이라고 부르지요. 종이로 만든 탄환. 하지만 피로 쓴 정의탄환. 이 탄환이 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심장에 날아가서 박힐 것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시간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입니다. 투표율은 국민의 분노지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투표를 끝내고 오신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어서 분했다. 온 힘을 다해서 꾹 눌렀다. 가장 제 가슴을 울린 글은 투표용지를 앞에 두고 한참 쳐다보면서 기도한 뒤에 꾹 눌렀다. 네, 제발 하늘이여 우리 국민을 도우소서. 우리 국민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소서.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이번 총선 이치학명주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준 뒤에 이치학명주 심판해야 합니다. 파란 물결 전국을 뒤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꽃게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던데 맛있게 많이 드시고요. 4월 11일에는 우리 정어리언들 좋아하시는 참치 파티할 수 있게 참치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최종 판결에 기뻐하면서 저도 못하는 술이지만 한잔 캬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녹색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맡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겁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사람 잡습니다. 솔직히 힘 빠지시죠? 아니 힘 빠지는 건 뭐 첫날부터 뭐 무릎 꿇고 예. 절부터 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네. 녹색정의당 반성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모시고 막 정의당 뭐라고 혼낼 수가 없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그 예정이 있지 좀. 좀 봐주세요 좀. 진작에 녹색정의당이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우리가 맨 앞에 서겠다 그렇게만 했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 누가 뭐 발의했습니까? 고개를 여기저기 개우뚱 갸우뚱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 아이 그러니까. 예. 아이 나 이제 또 다 반성하고 혁신하고 있다니까 좀. 그 예정을. 아니 제가 다른 분 같으면은 내가 녹색정의당 더 혼낼 텐데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맡고 계시니까. 저는 정권 오늘, 초부터 예. 이수위 때부터 싸운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집무실 이전 때부터. 오늘 한번 힘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네, 신인규 안녕하세요. 민신동행 창단 중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사전투표 현재 투표율을 좀 알려드릴게요. 전국 현재 투표율이 5.1입니다. 5.1. 가장 높은 곳은 전남 8.7, 대구가 3.9, 대구 3.9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부산이 4.6, 울산이 4.7, 경남이 5.0.
강원 6.0, 제주 5.0, 서울 5.0, 경기 4.5, 인천 4.6, 대전 4.7, 충남 5.5, 충북 5.4, 세종 5.1, 광주 6.4, 전남 8.7, 전북 7.3 이렇게 지금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세 분 중에 투표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요, 아직 못 하셨어요? 예, 못했습니다. 예. 저도 오늘 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준비할 게 많고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하려고 하거든요. 뭐 오늘 하셔도 좋지만 하여튼 내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애청자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의원들의 투표일은 5일, 6일이다. 그리고 10일은 그냥 심판하는 것 지켜보는 날이다. 그러셨는데 2심 재판에 제가 투표하러 갈 겁니다. 5일이 1심, 6일이 2심, 10일은 최종심입니다. 이 정권 심판하는 날 1심, 2심, 3심 딱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아, 그러네요. 예. 기승전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심판 딱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심판이라는 그런 약간 사법적인 느낌이 나는 용어를 쓰는 것도 좋지만은 예. 저는 오늘부터는 좀 의학적 용어를 쓰고자 합니다. 되게 뭐 최종심까지 좋지만은 저는 예. 오히려 현 정권과 현 정권에 힘을 보탰던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저는 사망 선고를 내리러 간다. 그러니까 사망 선고는 이제 의사가 보통 내리니까요. 저는 의학적 개념에서 그런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아유, 무섭네. 더 센 말도 가능합니다. 저 확실하게 끝장내야 됩니다. 예. 오늘 또 릴레이를 시작하셨군요. 이글스의 비상님 2만 원 슈퍼챗 쏘시면서 국민의 승리를 위한 사투. 사전투표가 사투가 되네요. 사투 사전투표합시다. 쪼사루스 조영래님 2만 원 슈퍼챗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정의령 가족 여러분 사전투표합시다. 정권 심판합시다. 보수형님 TV 2만 원 동참하시면서 누구도 믿지 마세요. 내 표를 믿으세요. 투표해야 이깁니다. 이러셨고요. 일신 오일신님은 아주 또 재미있는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5만 875원. 875 이 숫자 절묘해요. 우리 냉동꽃게도 29,875원이에요. 정어림으로 해서 판매하는 거 웬만한 거 끝자리가 다 875원입니다. 지금. 일신 오일신님 2022년 3월 9일 죽었던 이 땅의 민주주의가 드디어 살아 돌아오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 곁을 떠났던 민주주의가 더 환한 얼굴로 더 큰 길로 더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예. 여왕깨미님 2만 원 동참하시면서 행동하면 바뀝니다.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이채양명주 심판합시다. 이런 슈퍼챗 릴레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평론가 아침에 우리 댓글에 참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네. 김성환 평론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목포 오매님 투표가 마려워서 혼났습니다. 부산이 대인님 부산이 바뀐 게 아니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초하님 사전투표 완료. 경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없더군요. 제가 이해합니다. 예, 뭐 그 마음 이해합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어제 정어리 특파원으로 현장 연결해 주셨는데 심장이 벌렁거려서 개표 전에 쓰러지겠어요. 류형철님 저도 투표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왔더군요. 젊은이들이여 투표합시다. 임정옥님도요. 지금 막 투표하고 왔습니다. 벌써부터 투표장에 노인분들로 가득하네요. 젊은 분들이 안 보여서 걱정을 하며 오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있어서 한동훈과 윤상현이 온다고 40분이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인천 미추홀 보수가 많은 건 알겠는데 정말 우울한 하루네요. 제발 투표 꼭 해서 바꿔봅시다. 단이님 기도하면서 정성껏 찍었습니다. 제발 마음속으로 고함 치면서 기도하면서 투표하셨다는 분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봤던 글 중에는 변함없이님께서 그렇게 올리셨던데 변함없이님 어디 가셨어? 제가 찾으면 읽어드릴게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 투표를 하는데
결의가 이렇게 대단한 투표, 이것도 참 많지 않은 경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퇴행시키고 비상식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는 걸 아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도 마음이 똑같아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은 더 남았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든지 내놓는 정책마다 이게 완결형이 아니라 내놓고 난 다음에 계속 허겁지겁 뒤에 뒷수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준비 안 하고 그냥 덜컥덜컥 즉흥적으로 정책들을 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또 잘못되면은 국민들 눈치 봐가면서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 지금 이제 의정 갈등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뭐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 박단 비대위원장 만났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모른다는 건데요. 근데 보도신문들이 오늘 알려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내용 보니까 2000년 증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생각하고 박단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이렇게 대통령하고 면담 이후에 SNS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며칠 전에 뭐하러 그러면 51분 동안 국민한테 일장 훈시를 하듯이 그렇게 2,000명 정원 고집하겠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전공이 기다리겠다고 모든 일정 빼놓고 기다리다가 전공이 만나고 난 다음에도 결국 성과 없고 이거 결국 그 피해 모두 국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원래 공개하는 놈들이 아니에요. 뭐 담화문 발표하는데 기자들도 못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만났다 그러면요 사진 한 장이라도 공개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사진 한 장이라도 공개하거든요. 아무리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말은 안 믿는데 박단이 만났다 그러니까 만난 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사진도 공개를 예. 안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생각하는 나무님, 아침에 사전투표를 하는데 도장 찍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은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60 나이에 이런 선거는 처음입니다. 최송환님, 두근두근 왜일까 좋아요 누르듯이 투표용지에 도장 꾹 찍어서 간절함과 염원을 담아서 투표함에 쏙 했다. 뿌듯. 근데 왜 앵커님 모습이 떠오르죠? 그건 또 충성만. 최송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님, 앵커님 피로 쓴 종이 탄환 저들을 향해 발사하고 왔습니다. 이제까지 투표는 꼬박꼬박 했으나 기표 전에 기도하고 기표하기는 처음입니다. 괜히 관계자들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탄 젊은이에게 친근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같은 마음이려니 싶더라고요. 김종대 의원님. 네. 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 마음이 이렇게 남다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도 여러 번 선거를 봤습니다만은 이번 선거가 참 각별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배제당하고 또 굴욕적인 어떤 마음을 투표로서 이제 다 풀어버리는 이런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그 이번 주가 기독교에서 부활절 주간입니다. 부활절이 지난주, 지난주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참 어떤 그 뭐랄까 주권자인 시민의 부활의 아침이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상실감에 많이 젖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매일 거울을 보면 흰머리 하나씩 더 늘어나고 좀 눈에도 주름이 가고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꼭 정치 꼬락서니가 비슷해 보였는데. 예. 이게 무언가 부활하고 소생하면서 다시 회복된다는 느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투표에 바라는 염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까 그 뭐 기도하셨다는 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서 제가 좀 뭐 이렇게 울림이 있고 공감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저는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라고 봅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격분했죠. 그러니까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심판을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더 근저에는 그 깊은 곳에는 우리가 상실된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소망과 마음이 더 절실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아침이 마치 부활의 아침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소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김 의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근데 신 위원장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절박함, 간절함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번에 심판을 못 해버리면 3년을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어떤 그런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함,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지 않나 싶던데요. 저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국민들께서 지금 2년을 참으셨거든요. 지난 지선은 사실 대선과 연계된 투표였기 때문에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하면 딱 2년이 한 달 더 지난, 그러니까 25개월을 국민들께서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투표는 안 했는데 내일 무조건 할 건데요. 제 기분을 시로 좀 다른 분의 표현을 빌려서 하자면은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게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남몰래 외쳐보고 진짜 담벼락에다가 대통령 욕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제가 나가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이슈,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양진영이 총결집하는 선거는 많이 있었거든요. 뭐 과거에 뭐 무상급식을 갖다가 붙은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가 보수 진보가 결합을 시도했는데 총결집을 시도했는데 이번만큼은 이슈가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사안을 건드려 버렸다. 이게 뭐냐면요. 대통령은 국민이 전체가 다 위임해서 뽑고요.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집니다. 가장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수사거임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권, 사면권, 거부권, 임명권에 있어서 헌법을 아예 파괴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이 위임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주인인 이 나라의 국민들, 오늘 이제 투표하러 가시고 3차에 걸쳐서 투표하실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신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주권을 회수해 와야 되는 겁니다. 위임한 권한을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붙은 선거가 아니라 완전히 본질을 회복하는 선거다. 그래서 저는 뭐 김종대 의원님께서 부활을 예로 드셨습니다만은 매우 적합한 좀 비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질을 회수하는 선거다. 헌법을 수호하러 국민들이 나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SHR님, 오늘을 주먹 불끈 쥐고 기다렸습니다. 제발 기도하고 또 합니다. 이종현 또박이스 TV님, 일생 동안 수많은 투표를 경험했지만 이번처럼 초조하게 기다린 적은 처음입니다. 설레고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정어리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떼지어 갑시다. 그런 글 보내주셨고요. 두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요, 오늘 많이 사전투표 또 투표 관련된 소감 올려주십시오. 오늘 소개하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채양 명주 디퓨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마음먹고 쏘겠습니다. 오늘 좀 통이 크시네. 오늘 좀 쓰겠습니다. 콩타장님, 배공갱커님 안녕하십니까? 정치 1번지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형 틀목수 건설 노동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은 포스코 전남 광양제철소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경비실에 신분증 제시하고 출입증을 받는데 오늘은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와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출근을 못하고 그래서 사전투표 가서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세미정 색소폰 TV님. 이분은 일자로 재미있게 글을 쓰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전투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일찍 일어나 일사불란하게 씻고 제2일 먼저 달려가 투표했습니다. 일단 투표를 해야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와. 세미정 색스폰 TV님 1등 올라갑니다. 예, 1등 올라갑니다. 저렇게 돌려가기 어법이 설득력이 좋아요. 그럼요.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자 가지고 이렇게 몇 번 돌리잖아요. 아주 좋아요. 세미정 색스폰님 이거 2개 보내드립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좋아? 오늘 김종대 의원님 오시니까 제가 좀 힘이 나는데요. 예. 아이고. 하여간 오늘 기분이 아주 좋으신데 예. 출연료도 좀 알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떤 우리가 이채양명주 시작한 거는 알고 계시죠? 난 처음에 중국 술 이름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멋있더라고. 예. 아예 술도 출시를 하세요. 그게 그런 얘기를 이제 농반 진반으로들 하시는데 그거를 왜 안 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이 이채 양명주가 다 슬픔이에요. 슬픔이죠. 너무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 술도 슬프게 마시면 몸에 안 좋아요. 슬픔의 도수가 너무 깊은 도수예요. 159도에 14도에 다 보태보세요. 이거 한 잔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슬픔으로 숙성을 하되 예. 기쁨으로 그것을 취하게 하는. 술 얘기는 여기까지. 아, 그래, 예,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사전투표 관련해서 우리가 정어리 특파원 주로 2부에 연결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번 주 마지막 순서로 전라북도 순창의 겨울 하늘과 별님 정어리 특파원 연결해서 그쪽 투표소랑 분위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하늘과 별 특파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순창 특파원 나오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운기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겨울 하늘과 별, 참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겨울 하늘과 별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좀 맑아지고 착해지고 영혼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순창은 그게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심지보다는 많죠. 예. 지금 순창에서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귀촌해 가지고 집에서 그냥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텃밭에 조그만 푸성기나 좀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연세는 얼마나 되세요? 제가 53년생이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72이죠? 어이구, 연세가 있으신데 좋은 데 살으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저보다 더 젊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말 놓을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앵커님 덕분에 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특파원 신청해 주시고 카페에 올리시는 글도 제가 잘 보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종종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점심 때 예.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같이 지금 투표하기로 했고요. 예. 마을의 어르신들을 아침에 모시고 가서 투표장에 모시다 드리고 왔습니다. 아, 같이 하시려고 모셔다만 드리고 투표는 이따 하시려고. 아니, 마을 어르신들이요. 마을 어르신들. 먼저 하시고 점심 때 하시는. 아, 그러셨구나. 아니, 나는 어르신들 모셔다 드렸다고 그런 줄 알고. 네. 시간 되시면 모셔다 드리세요. 옛날에는 네. 그 면사무소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멀어가지고 경운기에 이렇게 다 함께 타고 가서 투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 순창에 계시면 지금 이제 지역구는 순창 쪽 선거구 투표하십니까? 네, 그러죠. 거기 누구 나와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희승 후보가 나와 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무라는 후보가 나와 있고. 예. 또 새로운 미래에서 한기대 후보가 나와 있고. 아. 또 한국농어민당에서 황희돈이라는 후보 이렇게 네 분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예. 네. 이번에 그 특징이 보니까 비례대표들이 많아지면서 지역구 후보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벽보도 2장, 3장만 붙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현수막 같은 것도 예. 시골 지역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워가지고 종교나 선거에 대한 얘기는 어디 가서 함부로 하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예. 오늘 마을의 시골 지역에서는 어르신들 일자리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일하는 시간이라서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예. 가서 이렇게 대충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는 거의 8, 90% 이상이에요. 그렇겠죠. 지금 뭐 호남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할 것 같고 익산, 정읍, 고창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한 게 나오는데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힘에서 좀 쓸만한 후보를 내야 승부가 날 텐데 그 쓸만한 후보를 내지도 않으면서 안 찍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역적으로 자꾸 무슨 어느 지역이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 생각엔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올바른 후보가 나와야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찍어주고 선출해 주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제가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그 집권당에서 당선된 적은 박정희 정권 마지막에 그 공화당 시절에 설인수라는 의원이 한번 당선됐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다 그쪽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여야가 어느 지역에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걸 구분한다는 그 평가 자체가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게 많아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치려고 예.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53년생이시면은 우리 사회의 이제 어르신인데 이번 투표를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적이 저로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지난 2년간의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시골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평가를 빨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다 아마 번지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특파원으로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네.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어리 특파원 전북 순창군의 겨울 하늘과 별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두 분만 더 소개하고 선거구별로 지금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님, 야, 앵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동경에 살고 있는데 제 국민 투표를 못해서 오늘 밤에 한국에 투표하러 갑니다. 와, 내일 사전 투표할 겁니다. 예, 투표하기 위해서 도쿄에서 여기까지 날아오신다는 거죠. 저 어제 유세 현장에서 호주에서 예, 귀국하신 분 봤어요. 똑같은 사연이. 투표하시고 싶어가지고. 김동성님은 제 와이프 결혼 이민 10년 차인데 국적 시험에 합격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늘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야, 예, 김상학님 슈퍼챗 2만 원 보내주셨고요. 불등사랑 TV님인데요. 올수 밤 10시 하시는군요. 하하하. 13,131원 보내셨네요.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3명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서 투표했습니다. 나우누리님 2만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천안 6시 반에 신범철한테 유죄 판결 내리고 왔습니다. 이런 시간에 어르신들이 90%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엄중히 유죄 판결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예,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이런 시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이 투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아마 역대 최고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종도 의원님?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 낮으면 여당이 유리, 이제 그런 얘기들을 평소에 많이 하고 또 노년층 투표가 많으면 여당이 유리, 젊은층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 뭐 이런 게 그동안 대체적인 공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꼭 그런 공식에 빗대볼 건 아니죠.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사전 투표가 도입되고 나서 한 두세 번 가량은 착착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상황적인 요인을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 사전 투표는 날짜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 게 그 여당이 주도권을 잡던 판세를 야당이 뒤집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판 여론이 굉장히 절정으로 치닫는 그 순간에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사전 투표는 아무래도 좀 심판의 열기 또는 어떤 바람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전 투표임이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은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단 범야권에는 유리한 어떤 지형이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만약에 이건 뭐 정말 만약입니다만 거의 50%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선거에 거의 변수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사전 투표의 투표율에 따라서 각 당의 전략도 크게 한번 재평가되는 어떤 분수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역대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요, 이제 20대 총선 때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12.19였고요. 19대 대선 때 26.06, 21대 총선에 26.69,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36.93으로 제일 높았는데 그때 사전 투표율이 높았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닙니까? 지방선거는 물론 좀 낮았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꼭 야당이 유리하다 이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 투표율이 많이 그동안 좀 반영하기는 했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죠. 아무래도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번에도 혹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40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통 60대하고 70대는 당연히 평균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거든요. 지난 그 총선 때 하고 비교해 보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 얻었잖아요. 그때 60대 투표율이 8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60대는 지난번에도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 정도 투표율이나 그보다 조금 낮은 70%대 투표율은 나오는데 50대는 평균 정도에 수렴하거나 조금 더 높아요. 근데 40대가 보통은 평균보다 낮아요. 근데 거의 평균에 근접하거나 이럴 때 민주당이 이기는 현상이 저는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투표를 한 걸 총선들을 쭉 비교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40대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40대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오면 뭐 20, 30대도 투표율이 같이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야당에 유리한 이런 지형이 일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법칙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번에 40대 분위기나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박하게 나오거든요. 40대가 특히 나쁘게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4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보통은 내일 투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전투표율이 오늘 휴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대선 때 제일 사전투표에 높았을 때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추이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투표장에 나가서 빨리 응징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국민의 기대나 아니면은 결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요, 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키님이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8년 넘는 동안 단 하루도 못 쉬고 16시간 매일 일했습니다. 투표 날만 기다려보긴 처음입니다. 힘은 없지만 제 한 표가 이 정권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투표했습니다. 투표하고 내려오다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업어서 모셔다 드리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러셨는데 슈키님 글을 읽는데 왜 제가 이렇게 울컥하지요? 권기일님 1톤 화물차를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70세 기사입니다. 정말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채 양명주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서울 노원으로 배송 중에 충주 휴게소에 잠시 들러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배송 끝나면 투표하러 갈 겁니다. 근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몇 곳을 지정하여 사전투표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요. 한봉휘님, 눈팅만 하다가 처음 댓글합니다. 저는 개인 택시 운전입니다. 이채양 명주 모두 세트 구매했습니다. 더 주신다면 차 안에 장식처럼 달고 파란 물결이 넘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70평생 이런 투표 처음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나라 화이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봉희님. 이채양 명주 리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디퓨저랑 리본이랑 함께 보내드릴게요. 배추도사님, 앵커님 사전 투표율 맞추기 한번 가시지요. 저는 28%. 에이, 28%는 훨씬 넘죠. 배추도사님 저한테 안 돼요. 50%도 넘을 겁니다. 심판의 날림 21만 5천 원. 무슨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쏘셨대요?
21만 5천 원은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21만 5천 원. 조금 이따가 설명 좀 넣어주세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타는 목마름.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종철아 한예라 미안하다. 간절하고 절실함으로 투표하고 왔습니다. 근데요, 왜 이분들이 종철아 한예라를 얘기합니까? 이미 30년, 40년 전 일들인데 87년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지금 이 정권이 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느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랑 우리가 그때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민주화. 그거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새끼들이. 네. 그 분노, 그 울분, 이런 게 지금 막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심판을 넘어 이제 시민권을 되찾는 선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 심판을 넘어 부활이고 창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찬란한 민주항쟁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 올렸다고 한 것이 무너져 내린 상실감을 그동안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 이게 이제 심판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뜻이 이제 하나의 집단지성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심판을 하되 어떤 가치에 기반해서 심판하느냐. 저기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퇴행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무수히 민주항쟁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퇴행과 실수,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좌절과 실망을 맛보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항쟁의 순수한 정신, 그 광장의 어떤 열정의 외침이 그리워진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는 회복의 정치, 또 어떤 다시 정상으로 이제 그 한국 민주공화국이 다시 서는 이러한 어떤 시민권 회복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게 지금 총선의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인기 위원장님, 젊은 사람들의 그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 40대 이상 유권자들에 비해서 좀 낮은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젊은 세대라고 하는 소위 2030 세대에 대해서 이제 표심 분석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그전에는 젊은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투표도 잘 안 하고, 그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진보 성향을 띠면서 덩어리로 좀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지난 대선과 지선은 좀 특이하게 이준석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과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토 여론이 윤석열 정권에다가 반사이익적으로 붙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저는 기여가 매우 컸던 선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보수에서는 그 2030의 표심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이용해 먹고 뱉어버렸거든요.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도 많이 쓰고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젊은 표심은 어디 마음을 둘 곳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그 표심을 선제적으로 모았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투표가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표심을 담은 정치 세력이 못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2030의 투표율은 전체적인 투표율은 올라가겠지만은 전 2030만 떼고 보면 투표율이 전과 유사하거나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을 저는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표의 결과도 어느 한 정파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분산 투표처럼 본인들이 그냥 소신 있게 뽑는 이런 차악 선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21만 5천 원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2만 1,500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글을 보내는데, 가슴이 답답한 국민도 2만 1,500원 보내셨고, 심판의 날림도 2만 1,500원 보내시면서
215석 쟁취를 위합니다. 215석이요? 목표 초과 215석. 달성을 말씀하셨죠. 예, 200석 넘어서 예. 215석. 근데 215석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론조사 꽃에서 돌려봤는데 윤석열 심판 세력의 숫자가 비례까지 다 합해보니까 215석인가 216석인가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이게 투표율 관련해서 저는 215석까지도 계산이 저도 가능하다고 나오는 게요. 지금 투표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적 투표가 있고 하나는 회고적 투표가 있거든요. 근데 회고적 투표라는 것은 분노 투표 내지는 심판 투표 경향을 말하는 건데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가장 강력한 정권에 대한 분노 투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 사전 투표도 지난번에 총선에 26% 나왔는데 전 이거 40% 가까이 올라간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사전 투표가 40%까지 올라가면 본 투표도 영향을 받아서 거의 대선에 준하는 70%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투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양당 결집하고 있는 고정 투표층보다는 중도 무당층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중도 무당층의 여론조사 추세를 유심히 보면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의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도 안 잡힌 여론들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노의 표심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통해 가지고 비례대표의 그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지역구에도 야당이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이런 투표 경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분노의 심판 강도가 더 세진다. 그렇다면 격전지에서는 다 5% 미만에서 승부가 났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투표 차이가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전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은 215석까지도 범야권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예상도 저는 무리한 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범야권 200석 이상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11일 날 운명이 될 그자가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건데 사진 들어왔죠. 근데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했어요. 부산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투표를 했는데 혼자 했어요. 김건희는 안 보이고.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훈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데 부산까지 가서 사전투표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시간에 부산에서 사전투표했다면은 어제 밤에 내려가서 오늘 아침에 했을 수도 있고 아침에 헬기 타고 갔을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갔을 수도 있고 윤석열 김건희 없이 사전투표 처음이죠. 김건희 잠수가 지금 112일 차인데 왜 부산에서 했을까요? 김성환 평론가? 낙동강 벨트가 흔들린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 국민의힘도 그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민주당은 판세 분석 결과 내놓은 걸 보면 막 낙동강 벨트에서 10석 이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무슨 명분으로 지금 부산을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러게요. 후속 보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 그동안에 보였던 행태를 보면 이거 사실상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했다고 하는 상징성을 만들어서 선거에 좀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참모들까지 다 데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해찬이 만나러 간 건 아닐까요? 예? 장해찬이 만나러? 모르죠. 뭐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건 비공개로 할 테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럴 법하다는 의심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뭐냐면 민생 토론회 24번 했잖아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그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관건 선거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국민들의 평도 별로 안 좋고. 근데 갑자기 어제 또 후속 조치 점검회의라고 또 열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점검만 하지 그 자리에서 또 무슨 신혼부부한테 뭐 지원해 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꺼내고 말이죠. 왜 하는지 뻔히 알고 예 그런데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원 얘기하면서 아이를 보육, 육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하고 이민원, 결혼 이주민 있죠. 그 사람들한테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가사나 육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던져요. 보니까. 근데 신인기 위원장님
보면 좀 머리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오면 나올수록 손해라는 거를 몰라. 이게 그 전에 조금 출렁거리면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둘 다 잠수 탈 때였어요. 너희들 나오지 마 그러니까. 근데 못 참고 나와서 875원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하고 51분 동안 혼자 떠들어가지고 완전히 확 빠지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사전투표 조용하게 하지. 또 이걸 또 사전을 부산 가서 보여주면 도움 된다고 판단할까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보 사항이면서 굉장히 전 국민들한테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랑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혼자 나와서 저러고 있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2022년도 지방선거 때는 5월 27일에 두 분이 용산구 의회에 가가지고 두 내외가 같이 투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년 만에 첫 투표에 나와가지고는 대통령이 혼자 그것도 부산에 가서 저렇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된 혹시 변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자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부산에 내려간 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부산의 민심이 지금 뜨거워하면서 뭔가 좀 대통령이 내려가서 메시지를 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열등감으로 저는 부산에 갔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당대표인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데 조국 대표가 그 낙동강 벨트에서 상당히 지금 선전을 일으키면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 대한 경쟁심 내지는 열등감에 따라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후속적으로 기자들이 왜 김건희 여사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가지고 투표를 하면서 뭔가 좀 끼워 맞추기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간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희한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사전투표를 천문도까지 다 데려가가지고 할 정도라면 공식 행사가 뭐가 있다던가 이게 같이 기자들한테 그렇죠. 공개가 돼야 예. 되거든요. 또 어느 기사를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근데 빨간 넥타이 차고 갔네요. 근데 저 그림은 지금 저거는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했던 겁니다. 김종대 의원님 근데 보시기에 왜 부산 간 것 같아요? 아니 뭐 일단은 부산에 그동안 쏟아본 게 얼마입니까? 그 저 엑스포 참사는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 이후에도 부산을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뭐 완전히 천지개벽할 것처럼 해가지고 부산은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이번 선거에서 이 권력의 행태에서 좀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여당의 선거를 돕는다고 한 조치가 여당의 재앙으로 되돌아오는 맞아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예컨대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 보낸 것도 그 여당 선거를 도우려는 거였어요. 아, 우리 정어리 TV에서는 이종섭 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피의자 이종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젠 대사가 우리는 아니에요. 그를 한 번도 대사로 인정해 본 적도 없고 대사로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발령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1, 2월에 증거가 많이 쏟아지니까 치워준 거거든요. 국민의힘 선거 편하게 치르라고. 이렇게 제거해 준 거라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당하고 정반대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게 그 뒤에 의대 정원 대파 논란 이런 것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셨으면은 지금보다는 여당 형편이 좀 그래도 낫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좀 안 보여주셨으면 이랬으면 날 것 같은데 기어이 나타나거든요. 예. 기어이 그걸 갖다가 뒤집어 엎는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은주님, 부산 끝났네요. 국힘당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죄를 뿌리러 갔나 봅니다. 부산에서도 민주당 압승 이야기입니다. 윤통 고맙소. 근데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2018년도에요. 자유한국당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 그분이 인기가 제일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홍준표 대표가 나타난다 그러면 후보들이 다 거부했고요. 실제로 나타나서 지원 유세를 하면요. 크락션을 울려가지고 빵빵 소리로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대표에 대한 비토를 국민들이 그렇게 표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정치인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은 본인의 그 유세나 지원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가가지고 방해를 하거나 회방을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전혀 자기 객관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부산에 뭐 어떤 의도로 내려갔든지 간에 선거를 망치려 내려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부산 선거는 완전히 망해버렸다. 예. 이 사전투표 첫날부터 대통령의 얼굴을 봤다. 이거 지난주 월요일날 그 의사 관련된 증언 관련된 대국민 담화가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까? 4일 만에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또 오늘 김건희 여사를 띄고 갔잖아요.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또 소환시키면서 아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그러네요. 국민의힘은 발등에 불이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전 투표소가요. 강서구 명지일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강서잖아요. 예. 낙동강 벨트 바로 끼어 있는데요. 일부러 거기서 거기 했다? 가가지고 사전 투표했어요. 보니까. 뭐 딴에는 이제 머리를 쓴 거네요. 네. 그래요. 머리 많이 쓰세요. 보스 형님 TV 2만 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2만 하면 투표 용지 찍지 말고 이혼 용지 도장 찍자. 그러셨고요. 개비양님 3만 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방금 전 그 택시 기사님께 이창명주 리본 기증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님 10만 원 슈퍼챗. 오늘 왜 이렇게들 많이 쏘세요? 조금씩 하세요. 오늘 내일 투표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저는 투표 고품을 조금 더 모았다가 10일에 투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함으로 개헌선을 꼭 넘기를 고대합니다. 마이와이님 범야권 250석 이상 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은 부산에 가서 끌고 가서 사전투표했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전 카이스트에서 사전투표를 하고요. 한동훈은 신촌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나요? 한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네. 해요. 했을 했네요. 거예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카이스트 간 것은 R&D 예산 잘라 먹은 거 이것 지금 뭐 좀 부각을 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어 보이고 한동훈은 왜 갔냐 신촌을 아마 보나마나 이화여대 의식하려고 간 거예요. 지금 김준혁 교수가 이화여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내용 때문에 그걸 또 다시 하려고 되살리려고 하는 건데 좀 얍삽하지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선거 전략이라고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나밖에 없어요. 양문석, 김준영만 조지자. 그게 무슨 선거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거악을 봐야 됩니다. 거악. 지금 양문석, 김준혁 잘못한 거 심판하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심판하세요. 그러나 거악을 봐야 됩니다. 양문석, 김준혁이 나라 망칩니까? 양문석, 김준혁 때문에 나라 망합니까? 뭐를 잘못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나는 그 이복현 금감원장인가 그 하는 것도 정말 아유. 아이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예, 아이고 오늘 김 의원님 잘 오셨어. 나 이 화나는 흥분한 건 거를 이해가 말릴 분이 가는데. 별로 없어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만 하면 막 그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도 한동훈이 양문석, 김준영 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양문석 후보가 참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동훈 얘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이 말은 며칠 전에 양문석 씨가 국민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사기꾼 맞습니다. 김준혁이란 분이 스와핑 운운하면서 윤 정부도 똑같다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머릿속에 그런 것만 그런 변태적인 생각들만 하는 겁니까?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하십시오. 다를 게 뭡니까? 다를 게 뭡니까? 하는 게 아주 김수환 평론가 좀 부끄럽지 않아요? 저런 거 보면. 뭐 이제 여의도 정치인 다 됐다고 본인이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볼 일도 얼마 안 모르겠는데. 남았지만 그래도 아니 나 근데 참 오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예. 끝까지 한번 가볼랍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계속 정치할 뜻이 있는 모양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네거티브밖에 없었던 거예요. 뭘 해도 안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은 얼굴만 보이면 지지율 오히려 떨어뜨리게 만든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하나는 뭐 대국민 담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감세를 하니 뭐니 해도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상대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국민이 투표를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혐오감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좀 희석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나중에 저 걸어진 입을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계속 저렇게 걸어줘야 될 텐데. 그러면 갑자기 새 힘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게 아마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을 텐데 저 걸어진 이불을 다시 그 깨끗하게 만들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이제 뭐 볼 만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범죄자 얘기, 뭐 2조 심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말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그 범죄밖에 모르는 분 같아요. 범죄 얘기만 늘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24시간 우리가 범죄를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은 24시간을 범죄만을 생각하고 또 타인의 범죄도 조사하고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 같아서 전 이거 너무 좀 변태적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저렇게 선거유세 나와가지고 비난만 일색으로 하는 선거유세는 정말 처음 봅니다. 아니, 가끔 비난도 양념으로 우리가 조금씩 섞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과하게 경쟁하다 보면. 근데 저분은 비난만 100%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제가 마지막 기회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충고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2조 심판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조국, 그럼 조국 뭐 장관이라 그러면은 사실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심판은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2022년도에 대선 때 예. 이미 한 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2년이 지나서 또 하자고 저렇게 나오면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이미 떠나간 놓친 버스 붙잡고 징징거리고 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떠난 버스를 울면 뭐합니까? 뭐 택시를 타든지 다른 걸어가든지 해야지. 그래서 전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다시 소환해가지고 2년 만에 또 돌림 노래를 트는데 여기에 감동하고 반응할 국민은 없다. 이미 결집된 국민들은 다 결집돼 있고요. 중도 무당층 중에서 2조 심판론에 감동받아가지고 마음을 돌릴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은 제가 꼭 한동훈 위원장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카페지기님께서요, 앵커님, 혈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달 데이비드 MKP님이 김종대 의원님 말리지 마세요. 백운기님 화를 내야 힐링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지혜 검을 녹슬게 하는 것은 분노니까 그것은 정의를 이루는 데는 필요한 정서예요. 분노는. 그러나 지혜를 만드는 데는 오히려 그 분노를 벗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 어제 지하철에서 우리 김종옥 교수 만난 분이 수첩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주옥 같은 글들 적어놓는데 지혜의 검을 녹슬게 그러니까 하는 것은 검을 녹슬게 분노다. 하는 것은 그 검은 지혜거든요. 그거는 분노다. 분노는 지혜의 검을 녹슬게 한다. 야. 그러나 정의를 이루려면은 분노는 필요한데 그 정의를 이루는 것은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분노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저기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분이 이제 착각하는 게 중국 고승 선사 중에 회양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회양 스님. 이분 제자가 마조 도일이에요. 이분도 유명해. 근데 저기 어느 날 참선만 하고 부처가 되려는 게 보기가 딱했는지 불러다가 너는 소를 멍에를 씌워서 마차를 끌고 가는데 이 마차를 움직이려면 소를 때리냐 마차를 때리냐. 그러니까 당연히 소를 때리죠. 근데 너는 마차만 두들겨 패면서 그 마차가 안 움직이기가 탓하는 게 너같이 미련한 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심은 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저기 그 먹이도 주고 가족같이 아껴 해주면서 가라고 하면은 또 이 마차가 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주로 야당만 때려요. 민심은 관심 바뀌고 민심을 어찌어찌 하질 못해요. 마음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을 때림으로써 자기의 어떤 카타르시스, 일종의 어떤 자기 정치를 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이거는 민심하고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가 아니고 마차를 자꾸 두들겨 패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민심을 못 얻는 게 여기에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네. 저 원래 그래요. 좋습니다. 그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양문석 참 참다가 한마디 하던데 들어보실까요? 어디다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네 붓도 깨끗 봐라. 지난 10개월이 대인 양문석에게는 정말 무릎 꿇고 그만하자. 오늘이 양문석이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하며 또 버텼습니다. 아이고 참 그 양문석 후보 생각하면 참 짠해요, 짠해. 아이고. 경남 통영에서 참 노무현처럼 참 힘들게 싸웠지요. 오랫동안 깨질 거 알면서도 부딪히고 그랬던 양문석 후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양문석 후보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거의 뭐 대통령급으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렇게 띄워줬는데 국회의원 되면 일약 뭐 한 4선, 5선 대통령급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냈고 뭐 이제 그 부분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또 그 부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금감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뭐 다른 거 할 일 없나요? 그거를 선거 전에 뭐 결과를 내겠다. 이건 뭐 딱 봐도 흑백이 아니고 불법이다. 뭐 저 회색이 아니고 흑백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그래요. 그러면 네 눈에 김건희 명품백 받은 것은 흑백이냐 회색이냐? 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김수관 평론가. 금방 보이는 것은 회색이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은 흑백이고 어느 놈이 이런 잣대를 저그들한테 지어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줬나 보죠. 난 정말 근데 정말 놀랍니다. 검사들이 원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굉장히 세상이 단순해 보이나 봐요. 그냥 뭘 하나 하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산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얼마나 개미처럼 복잡하게 다 얽히고 설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반쪽으로만 딱 내면은 그냥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금감원장이 되고 나니까 보는 시각이 딱 그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아는 거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고소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거 보니까 법기술자의 예. 기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법기술에는 천재는 없어요. 대부분 자기도 그 어느 순간에 꼬리가 물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정부에 이제 전매 특허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뭐 자체 조사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는 해요. 예. 자기들이 해야죠, 뭐. 당사자고 대출 짜니까 그냥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자체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외부 기관에 뭘 하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고 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금감원의 개입은 이해가 안 가요. 여기는 행안부 소관이라고요. 이거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이나 뭐 이런 데 감독하라고 만든 것이지 새마을금고는 소관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개입을 한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검찰 대신 자기가 개입한 거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당원 당규대로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뭐 거기하고 이제 분당의 화성의 강영호 후보죠. 공영호 후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묶어서 네거티브 캠페인 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의 마지막 선거 전략. 예. 근데 저는 제가 법률가면서 정치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나를 짚고 싶은데요. 법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고, 전 하나 더 추가하면 굽어진 정의도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저 하는 거를 보면은 지금 사법부에서 진실 공방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재판은 열리고 그 자리에서는 저렇게 진실 공방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치의 영역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의 영역을 지금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착오가 일단 있는 것 같아서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헛발질만 하는 것이고요. 저는 과거에 우리가 딸깍발이 조무재 대법관 예.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법을 이야기할 때 건의가 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청렴했고 공정하게 예. 재판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조무재 대법관이 얘기했으면은 그 권위 위에서 법이 정리가 됐을 예. 겁니다. 근데 한동훈과 윤석열이 말하는 정의는 이제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아직도 정의에 취해가지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직도 선량한 지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뭐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하면은 안 선량한 지지자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정의를 아직도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단언컨대요. 조무재 대법관이 말하는 법과 정의와 한동훈,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온 거에 기반으로 해서 말하는 법과 정의는 본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건 법꾸라지거든요. 법 기술자, 법 만능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는 거예요. 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많은 착각하고 있는데, 저 착각을 깨우쳐주는 것은 4월 10일 날 성적표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법을 운영해왔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발사주 의혹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해버리고 안 되면은 이런 수 저런 수를 쓰고 그따위로 해온 것 다 밝혀집니다. 그 밝혀질 수 있는 열쇠를 4월 10일 날 탁 틀어서 돌리면 그 상자가 확 열리고 이제 우리는 환한 빛을 보게 될 겁니다. 한동훈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어보고 2부에서 또 천공 얘기도 해보고, 이 천공 이까지 XX가 뭘 한다고. 아니 그분도 재밌는 분이에요. 아, 또 이것도 올라오네. 자, 한동훈이 자꾸 이제 저는요 이번에 2조 심판 얘기한 게 완전히 자기 스스로 트랩에 빠져버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2조 심판이 왜 나옵니까? 근데 막 상황이 돼서 이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2조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면 그 선거가 되겠어요? 트랩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범죄자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이 이 사람 수사해가지고 징역을 살게 하면 범죄자고, 죄를 막 짓고 돌아다녔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판단을 안 받으면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범죄입니까? 뭐가 범죄자입니까? 한번 그거 짚어보고 갑시다. 한동훈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아무리 뭐라 해도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한테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범죄자인지 조국 대표 얘기도 들어보지요.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을 지키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인 집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범죄자. 지금 이제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조국 대표 곧 판결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2심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법률에 규정된 범죄자가 되겠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지네들이 저렇게 몇 년간 탈탈 털고 뒤집어서 그냥 동전 다 나오게 털어놓고 지금 그거를 이제 씌웠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범죄자라고 낙인을 딱 내립니다.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죄를 다 봤는데, 다리 쫙 벌리고 앉아서 가르침 탁탁 뱉어가면서 300만 원짜리 가방 받은 거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야,
이러면 사단장 어떤 놈이 하겠어? 이렇게 성질 내가지고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야, 그 시키 빨리 그러면 호주로 보내. 뭐 대사 자리 줘가지고 이렇게 했겠지요. 어떤 놈이 범죄자입니까? 더 큰 죄가 지금 하나 둘이 아닙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네. 명언을 많이 하셨는데 죄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세상 사람 다 죄인이라 그러고 뭐 모든 게 다 죄고 심판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분들의 이제 직업 의식인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범죄자 뭐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법은 자기 거라는 일단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법의 권위는 우리가 독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범죄자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출발선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법가로 나라를 만든 진나라가 왜 30년 만에 망했느냐. 한비자 사상으로 집권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런 어떤 법은 독점의 가치가 아니다. 법은 누군가의 어떤 독점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나의 규칙을 얘기하는 건데 저렇게 이제 법을 자꾸 사유화하고 독점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바로 또 다른 권력 의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법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불신의 어떤 원천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저는 법치란 말도 불편합니다. 솔직히 돈 있는 사람한테 법치하고 돈 없는 사람한테 법치가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법치라기보다는 금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법기득권자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팽창시켜온 이 사회도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한비자가 뭐라 그랬냐? 법치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1번 민중에 대한 사랑. 법은 직권자가 아니라 민중의 편이라는 거. 이것이 인식돼야 되고 두 번째 법은 쉬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어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개가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법치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보면은 저기 법은 만인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 것이고 두 번째는 돈 있는 사람의 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혁신하려면 법적 카르텔부터 깨셔야지 지금 하실 일은. 근데 이런 법 논리를 정치에 끌고 왔다. 이거 친나라가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오늘 1심 재판 날이니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 부산에 갔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산에서 지금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잖아요. 수령에선가? 장해찬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끝까지 달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 뭐 투표 시작해버렸으니까 단일하고 보고 이제 사라졌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내 뒤에 윤석열이 있다고 그러고 또 정연욱인가 동아일보 출신 그 후보는 나는 국민의힘 후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뭐 안 봐도 이건 산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해찬이가 아주 웃기는 짓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데 그 앞에 와서 막 마이크를 들이댔대요. 이런 경우는 또 보다 처음 보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 장해찬 후보 유재차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잠깐씩 양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 장면은 없나요? 혹시 현장에 막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장해찬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막 하더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장해찬 후보 유재차 정연욱 후보님 고맙습니다. 이게 부산 시민들의 품격이죠? 부산 시민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못됐네. 이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저렇게라도 해야 어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엽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임 위원장님,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가 이제 좀 뭐 주요한 거리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윤호 후보도 있고 장해찬이가 이제 오더라고요. 데리고 오는데 유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 법인카드 뭐 제보한 놈을 데리고 와서 사과하라 이렇게 막 하면서 연설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민주주의 기본이 안 돼 있는 놈 아니에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범죄자 그럼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장예찬 후보를 싫어할 만하네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자거든요. 장예찬 후보는. 이게 공직선거법 237조에 나오는데 이 선거자유방해죄가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단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중죄.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세 중에 저는 선거 방해에 대해서 저건 선거 방해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법률가기 때문에 짚어준 것 같고 뭐 저걸 법으로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장예찬 후보가 저기서 저러고 다니는 것은 정말 이성을 잃은 행동이죠. 저거는 저 하나만 봐도 장예찬 씨는 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저 정도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매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한국 정치를 정말 나쁘게 만드는 그런 사례 아니냐.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니 먼저 유세를 시작을 했으면 기다렸다가 자기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유세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확성기로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 거 김성환 평론가 경찰은 뭐 해요?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저 사이에 경찰이 어떻게 끼겠어요? 경찰이 껴가지고 조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화나면 진다고. 화내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의 지금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궁색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뭐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정인호 후보하고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표를 반반씩 나눠 가지는 바람에 지지율 조사해보면 민주당 후보에 뒤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 지금 단일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다급해져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지지자들 앞에서 내가 이재명하고 싸울 수 있는 상대라는 걸 막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더 격하게 화를 내면서 와가지고 막 도발하고 덤비고 이런 모습을 일부러라도 연출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도 저것도 단일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네가 양보해라. 내가 압도한다. 내가 이재명하고 싸울 맨 앞줄에 있는 전사기 때문에 네가 양보해라. 그리고 여태까지 단일화 제안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룰은 양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마지막까지 이제 표는 자신한테 와야 되는 단일화 대상은 자기라고 보는 거고 투표 용지 인쇄가 끝났어도 단일화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한쪽에 사퇴하면은 투표소에 공지를 하면 되니까. 공지를 하면 돼요. 예. 아니 근데 너무 한심한 게 지금 장예찬 그리고 후보가 11일 날 단일화 해도 돼요. 아니 장예찬 후보가 무소속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래 경선 이겨가지고 국민의힘의 후보였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죠. 그동안에 10년 동안 내뱉은 막말들 가지고 자기 말이 자기 다리 지금 발목 잡은 거거든요. 근데 놓고도 저렇게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몰지각한 비문명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저분은 민주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사회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 민주주의 기본이 선거랑 안 된 안 거죠. 어울리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아니 어떻게 먼저 유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과하라.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후보죠. 민주주의와는 안 친한 후보입니다. 제가. 저런 자가 저는 우리가 뭐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 유족들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지금 어느 사이에 저런 풍경이 일상이 됐어요. 그거 유튜버들이 그 앞에서 막말하고 이런 거 옛날에는 나쁘끄러워 못했거든요. 또 매주 수요일 날 위안부 그 수요 집회가 일본 대사관 앞에 열리는데 지금 집회를 못 열 형편입니다. 네, 지금 요즘 못 열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거에 우리 사회는 아무리 적대와 진영이 있어도 이런 정도 품격은 지켰던 사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혐오 집회가 맞불 집회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굉장히 희생자들을 이제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듯한 이런 게 이제 또 정권에 의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비호하는 현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현상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본인의 면이 상하는 줄도 알면서도
어떻게든 뭐랄까 기사회생해 보겠다는 이게 어떤 반문명적 태도란 말이에요. 이런 게 참 저로서는 안쓰럽기도 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로. 우리 저 의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런 자가 민의의 전당 들어올 자격 없는 거죠, 저런 자는. 못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누구를 대변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의 메시지만 늘 대변하고 읊었던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표를 받아서 받는다 한들 뭐 받지도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국회를 들어가서 누구를 도대체 대변하겠다라는 것인지 국민들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의제를 하면서 본인들의 권한을 위임하는 건데 최소한 국민보다는 나은 사람들 좀 더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권한을 맡겨야 되는데 저 국민들의 평균적 상식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서 무슨 대의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덤비는 것인지 기본이 안 된 본인의 것이죠. 분수를 저는 좀 모르는 거 아니냐. 기본이 자기 안 된 객관화가 거예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간으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뺄셈의 미학님 20만 원이나 보내셨어요. 저는 아침 계속 아니 오늘 힘을 좀 많이 쓰시네요. 저는 아침 9시에 투표하러 갔는데 줄을 너무 길게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마냥 기대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 때마다 현명했다는 것을 믿고 또 확신합니다. 예, 뺄셈의 미양님 감사합니다. 김성희님 2만 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안성에서 자영업하는 1인입니다. 그동안 손님이 2명이라며 손가락으로 부위를 치켜들고 들어오시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 2명이요 그러면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사전 투표하고 온 오늘은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한 표를 믿습니다. 아유. 아니, 그러니까 투표는 1번 그 좋고 아니면 5번도 좋아. 예. 손님은 예. 많을수록 좋아. 왜 얘기 안 하시나 했는데. 우리 그래도 5명이에요. 오셨는데 하셔야지. 이러면은 큰 테이블 일을 해주고. 녹색 정의당이 5번이에요? 네. 4번은 어디예요? 4번요? 네. 4번은 위성정당이죠. 3, 4번은 위성정당이라 지역구가 없습니다. 민주당 민주연합이 3번이고 지역구는? 국민의미래가 4번이고 지역구도 5번이에요? 5번이에요. 기호가 통일돼 있는 거죠, 정의당. 그러니까 오전에 사전투표, 오후에 사전투표, 네. 5번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는 이왕이면 5분. 예 쓰세요. 예, 아주 예 쓰시고 반성 많이 하세요. 예. 박성무님 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장해찬 그 현장에 잘 됐네 이분 덕택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싸가지가 없는 놈이더라고요. 거의 미친 놈이더라고요. 주위에서 욕 많이 했고요. 어제 저녁 수영에서 지인들과 술 한잔하면서 이래도 장해찬 찍겠냐 했더니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박성무님 감사합니다. 덕택에 제가 입이 덜 더러워졌어요. 제가 여기 막 나오려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요 장례찬이 창피한 것도 있지만은 저런 사람을 참모로 갖다가 쓴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사람 보는 안목이 없는지가 그런 분이 지금 현재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 대표하고 있다라는 게 더 창피합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창피한 거죠.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가 국회의원이거든요. 선거 때만 숙이고 나머지는 선거 절 받는다고 그러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권자가 이재명 대표한테 막 큰절을 하니까 이 대표가 당황해서 큰절하는 그런 모습도 있던데 혹시 그 영상도 있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원래 종한테 주인이 절하면 종이 버릇 나빠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헌법 1조 1항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 없이 일하고 죽을 둥 살 둥 고생하지만 자식들한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길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투표하셔야 합니다. 주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료 개혁 이제 왜 시작했는지 대충 이제 우리가 압니다. 근데 뜻대로 잘 안 됐죠. 물론 초반에는 재미 좀 봤어요. 의사 늘린다. 국민들은 뭐 그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전공의들이 뭐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불편이 커진다. 국민들이 의사 비판할 거야. 앵간히 해야죠. 그런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나중에 알아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나면 이 정권이 욕을 먹게 생겼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어제 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쇼를 했죠.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급이면 뭔가 해답을 갖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최종 단계잖아요. 최종 단계에서는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 단계에서 안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거죠. 김종대 의원님, 네.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호텔 사장을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인데 어떤 손님이 그 호텔 사장이랑 이렇게 사무실에서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밖이 막 시끄러워요.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니저한테 이제 나가가지고 대응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컴플레인이. 내가 아니 사장이 나가서 설명을 좀 해주지 그러냐. 일리가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 나가면 끝입니다. 저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결론을 제가 얘기를 해야지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최종 방안입니다. 그게 마지막 자리에 있는 사람의 위치더라고요. 네. 책상 앞에다가 더 박 스탑스 히어 100번 써놓으면 뭐 합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장관이랑 차관이랑 있는데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지 지가 딱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서 거기서 해결이 안 돼버리면 그 다음에 뭘로 해결을 합니까? 천공이 해결해야지. 그럴 때는. 전공이니까 천공 만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네. 항상 우리는 공적 의사결정 밖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 걸 이미 봤어요. 여기서는. 그런 식이죠. 호텔 사장만 또 못한 거지. 아니 근데 천공이라는 이자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아니 실제로 이번에 솔루션을 냈어요. 그러니까 30대 70이라고 해서 30%만 먹는 거다.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600명설이 벌써 나온 거 아니에요. 지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천공이 입력값을 넣으면은 출력값에 비슷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요 사이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통과하면서 거의 입력값이 결과치에 반영되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못 밝혀낸 겁니다. 중간에 그 둘 사이에 있는 블랙박스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현상은 기계처럼 착착 맞아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지만은 정교하게 마련된 개혁의 안이라는 건 애시당초 없었고, 그 다음에 수구위와 공론의 민주적 과정이라는 건 더더군다나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개혁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패한 의료개혁이에요. 이미 실패해놓고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개혁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천공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모든 것은 3등분으로 가는 거예요. 2,000명을 지금 하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3대 7로 해가지고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요번에는 요 30%만 좀 정원을 합시다. 이러면 정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야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너가 다 두드리 맞아. 의사도 이 사회 지도자급이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도자들입니다. 합의를 해가며 가는 지혜를 열어야 돼. 그 2,000명이 정원을 한다고 2,000공을 거기다 갖다 대는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를 이렇게
무속 프레임 아니면 역술인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 최순실이 작업해보고 그거 덕을 본 걸 가지고 뇌를 거기다 끼 맞춰가지고 뭔가를 역술인 말을 듣고 정치를 한다. 국민들을 그렇게 호도하려고 하는데 그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꼴이 됐는지. 내가 왜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이제 입이 터졌네. 네. 그렇죠? 한동안 참았어요. 그러면은 30%로 가는 겁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박단 전공의 협회장이 예. 그 대통령을 면담하고 나오자마자 그 의료 매체에서 일제히 600명설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600명이 바로 30%예요. 그래서 이게 그 나올 만한 소스는 우리가 보기에는 박단 협회장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면담하고 나오자마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근데 때마침 저 영상이 있는 거예요. 30% 영상이.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상하게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또 이상하게 맞는 건 맞는 거거든 이게. 어때요, 김성환 평론가? 지금 성공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뭔가 또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근데 실체가 뭐예요? 천공이라는 사람의 도사인가요? 아니면 뭐 법사라고도 하고 좋게 표현하면 종교인이고 뭔 종교예요? 그게 뭐 천부경 계열인데 오만 잡탕 기독교 불교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 지금 웬만한 그 종교의 신비주의적 특성들은 다 집어넣었다고. 아니 근데 이게 영상 제목이 의료계 분쟁 정부와의 조정 방안 이거라는데요. 오호. 이 정치인 아니에요? 그러셔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 만물의 우주는 7대3의 법칙으로 우주가 만들어져 있다. 뭐 사람 몸도 뭐 지금 좀 찾아보니까 사람 몸도 뭐 3등분으로 돼 있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한다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추는데 거기 600명 소리 갑자기 나왔고 대통령실에서 그 부인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지 않다는. 저는 사실 저런 거 잘 안 믿거든요. 그런데 또 천공에 관련돼 있는 뭐 의혹 나올 때에도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애써 관심을 안 두려고 했었거든요. 거기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좀 세상이 삐뚤어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현실 정치에 대해서 조언을 막 하고 근데 이게 대충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은기 위원장님, 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 천공 논란은 뭐 용산으로 이전할 때도 혹시 뭐 개입했는지 여부, 또 내지는 천공이 뭐 지난번에는 지방 가가지고 막 군수들 뭐 만나는 자리에서 막 경찰들이 의전하고 이러면서 또 문제가 됐었고, 또 그 이후에도 뭐 계속 국정에 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국민들께서 그러면 혹시 천공 얘기를 듣고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끼워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토론하면서 이게 왕자를 써가지고 여기 그 손바닥은 안 씻고 손가락만 씻었다 뭐 이런 해명을 그때 누가 해가지고 좀 우스꽝스러워졌던 것까지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하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태가 결국 보여주는 것은 뭐 불편하신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보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정 수행과 국정 운영을 더 이어나갈 어떠한 신뢰도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더 지켜보는 일만 남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이를 틈타서 천공의 개입설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하여튼 있습니다. 이번에 싹 정리해야 됩니다. 싹 정리해야 되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실 아닙니다. 원래 1도 없었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이 1도 없었어요.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오늘 김종대 의원님하고 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좀 그 녹색 정의당 힘도 팍팍 밀어드리고 뭐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해하십시오. 뭐 바라기는 하지만 기대는 크게 안 했고. 아니 민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해하고. 우리 김 의원님 다만 많이 또 우리가 쓰시는데 지켜야 될 영역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희도 당당히 그 대열에 서 있고 예,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당이 맨 앞줄에 없었으면 더 힘들어질 뻔했어요. 민주당 소매를 잡아 끌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항쟁의 역사에 항상 우리 이름이 있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그럼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에 분명히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잠깐 듣고 마칠까요? 예. 암꽃게? 예. 29,875원. 무료 배송. 맛있습니다. 예. 많이 드세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정여림님, 김종대 의원님 드디어 정치 1번지 뜨셨네요. 기다렸어요. 얼굴이 많이 마르셨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 투표는 1-3입니다. 아, 예. 아니, 이해한다니까. 이해하세요? 이게 또 속을 한번 또 긁으시네요. 예. 그래도 김정대님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아유, 예. 은숙님 방금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머플러 양말까지 파란색으로 입고 근데 도장 번질까봐 투표지 통에 넣을 때 접으려고 막 나오는데 투표지 접지 않고 나오면 사표된다고 주의. 도장 번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꼭 접은 후에 밖으로 나오세요. 소중한 한 표 사표되지 않게 주의합시다. 그런데요, 이거 접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요즘 그 특수 잉크라서 접어도 막 옛날 인주처럼 이렇게 번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팍팍 접으셔도 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님, 백운경커님 구독, 좋아요 항상 누르고 시청하고 있는 70대입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씁니다. 조금 전 사전 투표하면서 투표용지를 받고 부처님 도와주셔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요. NC 다이노스님 2만원 슈퍼챗. 부산 의료 소모품 납품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달 매출이 80% 줄었습니다. 아, 정말 의료 대란으로 더 그렇겠네요. 네. 의료기 제약 관련 종사자들 정권 심판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쪼양님 2410원. 오늘 어렵게 암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20410은 또 뭐죠? 저는 6시 알람에 눈 뜨자마자 밥솥 버튼 누르고 신랑이랑 애들 셋 깨워서 옷 입혀서 5 식구가 일찍 투표하고 왔네요. 요즘 표실금이 걸려 있었는데 오늘 풀렸네요. 표실금. 오늘 재미있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아웃라이어님 10만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이호재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필통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그동안 답답하고 억울해도 아무 일 못하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투표로 국민의 몽둥이 맛을 보여주고 와서 속이 후련하네요. 오늘이 식목일인데 오늘 투표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민주국가로 눈 떠보니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르네 어쩌라고님은 15,000원 슈퍼 보내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사전투표 첫날 1심 선고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2심이 있는 날이고요. 4월 10일 최종심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 다시 뵀을 때 그때는 모두 다 몇 분은 아까 좀 그 마지막 날 하겠다고 하신 분들 계셨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 투표만 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정말로 이번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전투표에 다 참여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성경님, 지금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너무 간절해서 매일 기도하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투표하는 장면이 나왔고 1번 찍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엉엉 울다 깼습니다. 4월 10일 기쁨의 눈물이 온 나라를 적셔주길 바랍니다. 모두 심판하러 나가주세요.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제가 좀 빠뜨리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깨우쳐 주세요. 월요일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 주십시오. 자주요? 예. 또 부를 거예요? 아이, 그럼요. 그래요? 네. 이제 뭐 선거 끝나면 시간도 좀 생기시고 또 뭐 자유도 분석할 생기고. 일도 많고 예. 자유도 생기고 예. 예.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수고하셨고요.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님. 길다. 저 5월달까지 활동 기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번 총선에서 비록 민심 동행에 우리가 투표하지는 못하지만 그 뜻만큼은 함께한다 하는 말씀 항상 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용기를 얻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세 분이 계시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오늘 드는데요. 예. 예.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그렇게 끝내고 있죠. 여러분 함께 갑시다. 예. 뭐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네. 네. 제가 함께 하면 갑시다 해주실래요? 예. 네. 여러분 함께 갑시다.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사전투표 다 하시고요.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